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제가 좀 바빠서 바쁘다는 핑계로 오랜만에 또 방송을 올리게 됐는데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또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있다가 결국 방송을 다 못했어요. 저녁에 11시, 12시에 집에 들어오니까 사실 너무 늦어가지고 방송을 못했는데 종목들이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고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시장 분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5일 만에 컴백했다는 사실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일단 분위기상 예전에 제가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그런 환호하는 분위기랑은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한국의 펀더멘탈 자체는 나쁩니다. 5월 달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재차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일단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지수로 나타나는 아주 안 좋은 거죠. 우리가 피부로 보통 느끼지만 지표로는 안 나타나는 그런 게 사실은 정상적인 흐름인데 체감도 안 좋고 지표도 안 좋고 정말 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2020을 반등한 이후에 2030, 2040을 또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2020선은 아주 중요한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티슈진의 제약바이오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반사이익을 노리는 업종,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현상, 제가 뒤에 한번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신흥국의 MSCI 편입 비율 조절이 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오늘은 말고 내일이나 다음 주쯤에 한번 늦지 않은 시기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이 역시나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중국이 독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나 IT 가전, 2차 전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는 일단 업종별 양극화가 되면서 뚜렷하게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사실은 지금 화장품주를 담는다는 건 조금 애매하죠. 전혀 시장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금이 급하시거나 하시다면 화장품주는 일단은 차익 실현이나 손절하거나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일단은 장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 그 다음에 테마성 있는 스토리 있는 주식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하는 그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보여드릴 이제 관심 종목도 아주 이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무역 블랙리스트 포함된 중국 기관이 이제 화웨이 포함해서 140건이나 된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아주 이제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이런 부분이 대규모 충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게 현실화 된다면 그 해외에서 외화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이제 중국의 그 달러 자산까지도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이 워낙 달러를 많이 모아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역 전쟁이 실물 경기까지 악화시킨다면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이 화웨이가 디폴트가 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이제 화웨이가 망한다는 것은 이 화웨이 핸드폰 자체에 뭐 안드로이드 없이 그다음에 인텔 칩 없이 껍데기만 만들어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뭐 어떤 OS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누가 쓰겠습니까? 안드로이드나 iOS, 애플 아니면 안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실은 화웨이는 사실상 이제 파산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엄청 크잖아요. 사실은 중국의 거의 국영기업 수준입니다. 이 화웨이가 망한다는 것은 이 정보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미국이 이제 중국의 정보를 막겠다는 겁니다. 화웨이 핸드폰을 쓰는 이제 미국이 아니더라도 미국 주변 국가들이 이제 미국의 우방국들이 화웨이를 쓴다면 결국에 이 화웨이 핸드폰에 있는 정보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가는, 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막아버리면서 화웨이 핸드폰 자체를 못 쓰게 하면서 중국의 데이터나 정보를 아예 끊어버리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 기업 하나를 막는 거 이외에도 엄청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화웨이가 파산한다는 의미는 사실
기업 하나를 퇴출시킨다는 의미의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시장에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은 1200원까지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대외적인 여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긍정적 합의가 가장 필요한 이슈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불안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티슈진 이후로 바이오 업종이 완전하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뭐 티슈진은 둘째치고 바이오 시밀러,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투펀치 바이오 시밀러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일단 성장성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제 과연 신약 회사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그동안에 좀 빛을 보고 있었는데 신약 대비해서 이 CMO 사업, 유사한 이 CMO 사업이 계속해서 고성장이 가능한가? 이거 이슈가 이제 최근에 가장 큰 문제점인데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이제 레미케이드 원료죠, 원재료, 그 오리지널 약의 그 특허기간 만료로 누리던 영업이익이 가격이 뭐 몇 배가 차이 나니까 일단은 셀트리온이 램시마 똑같은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원가가 싸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60% 가까이 났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고공성장을 할 때 다른 회사들이 이제 따라 해보려고 해도 기술력이 안 되고 공장이 안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셀트리온이 독주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30%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가장 큰 이슈인데 사실은 이거죠. 최근 이제 신약 특허기간 만료만 기다리던 바이오 시밀러 업종들이 주춤하던 이유는 이제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은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후발주자들은 거의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약들이 일단 오리지널 약이 끝났다고 해서 그 약품을 더 이상 파는 게 아니잖아요. 안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료가 될 때쯤 해서 원래 10,000원 받던 이 바이오 오리지널 약을 한 3,000원대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3,000원대에 팔려고 준비하던 이 복제약들은 황당한 거죠. 비슷한 가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오리지널 약도 열받는 거예요. 이제 하도 바이오 시밀러한테 밀리고 유럽에서 점유율 오히려 역전당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가격을 이미 낮춰놓고 만료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똑같은 약이 두 가지가 있다 했을 경우에 굳이 우리 입장에서도 시밀러보다는 이제 오리지널 약이죠. 신약이 아니라 오리지널 약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바이오 시밀러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게다가 마진 자체도 불리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판관비가 더 들어요. 왜냐하면 광고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영업이익률이 어쨌든 30%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시밀러와도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입니다. 2중고, 3중고, 4중고, 5중고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신약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죠. HLB나 신라젠이나 뭐 AB 바이오나 파맵신이나 시젠 같은 그런 회사들이 사실상 조금 더 성장성이 있어서는 어차피 바이오는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죽은 놈 불알 만지는 셀트리온이 아니라 이제 이쪽이 더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단타로서는 매력적일지 모르죠. 워낙 이제 이슈들이 많은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험난한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말씀이 길었고요. 일단 금요일 시장은 유로화가 조금 상승하면서 달러가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로 지수가 일단 1.2% 급락하면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도권 증시 노트에 보였다시피 일단 글로벌 증시가 일단 약간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선을 다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도 조금 밀렸고요. 미국 증시도 주요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레벨의 그런 지지선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 지지선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보이시죠. 이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일단 반등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밑에를 구경할 것인지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베팅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아직은
워낙 시장 이슈가 글로벌 펀더멘탈이 나쁜 쪽으로만 몰려있는 상황에서 일단 극적으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그닥 커 보이진 않습니다. 중국도 이제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중요한 선입니다. 이 3000이라는 레벨은요. 그래서 제발 6월 달에도 좀 잘 버텨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중국 위안화도 급등한 이후로 거의 자리를 찾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환율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1190원대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수는 일단 2020선에서 반등을 했어요. 2040까지는 일단 생각했던 레벨이기 때문에 베팅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조심조심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조금씩 산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우리가 봤던 이제 120 월봉 선에 터치를 하자마자 기가 막히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20선까지 기다리셨던 분들은 조금 더 사게 사셨을 거고요. 그 바닥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나눠서 잘 사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무서운 공포긴 하지만 요럴 때 또 못 사면 또 워낙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급등하는 거는 또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또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일단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 마음에 들었던 바이오, 마음에 들었던 대형주 위주로 조금씩 발을 담그는 그런 모습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닥은 제외입니다. 일단은 코스닥은 제외예요. 시장이 반등할 거면 외국인 위주로 반등할 거기 때문에 그동안 거의 하루에 2천억 원씩 한 달 내내 팔았었기 때문에 코스닥을 들고 오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안 오른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코스닥이 안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다만 안정성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요. 자, 28일 방송하고 제가 또 3일간 쉬었네요. 28일날 외국인들이 바이오 가져온 거,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의 매도가 너무 과하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자, 어저께 금요일날 장에서 역시나 외국인들이 조금 더 수급을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큰 자금은 아니지만 일단은 흐름을 유지해 줄 것인지가 아주 관건입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2천억 원 가까이 매수를 한 모습, 그 다음에 아주 처음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일관적인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골치 아파요. 이러면은 조금 시장이 과신하거나 확신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일단 흐름을 봐가면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온 이 흐름 자체는 다음 주에 일단은 한두 번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제 제가 보는 업종들은 일단은 이제 의약품 쪽에 외국인,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두 가지 업종 중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주 많이 하지 마세요. 테마주는 정말 괜히 불나방이 아닙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루 이틀 상한가, 운 좋으면 상한가, 운 나쁘면 20%, 10% 먹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 감당이 안 돼요. 눈높이가 이미 30%씩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5%는 손해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도박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딱 포트에 5%, 10%만 딱 그런 걸 하시던지, 이 원칙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 오렌 버핏도 원칙이 있어요. 개인이 원칙이 없는데 더 중요한 자금들을 여기다가 올인하시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건설업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간이 담았던 종목은 또 이 트레이딩 전략 요 하나 있어요. 되게 재밌는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레버리지고요. 올라야 수익이 나는. 인버스 2배입니다.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들고 있다가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흐름이, 더 힘이 센 부분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증시가 좋아서 이 레버리지가 올라왔다 하면은 이제 레버리지를 청산을 합니다. 그럼 인버스는 빠져 있겠죠. 마이너스. 그러면은 플러스는 이미 챙겨놓은 상태에서 이 인버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인버스까지 팔아치우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매도 전략이 되는 거죠.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전이 되게 재밌었죠. 우리 계속 제가 오늘 한전을 빼먹었는데 역시나 저점 근처에서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또 속단하기는 일러요. 한두 번씩 기회 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 붙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생각했던 그 레벨까지 기다리는 게 좀 현명하다 판단됩니다. LG전자 있고요. 우리 현대건설, 인버스, LG 디스플레이도 아주 강하게 말씀드린, 그 다음 실리콘웍스도 있네요. 실리콘웍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담았습니다. 다행히 또 많이 올라주는 모습이 있고,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대형주를 사면서 들어와요. 멋있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 들고 오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진과 이 바이로메드, 그 다음에 뭐 두 가지 있는데, 역시나 바이오 쪽에 두 가지 좀 시총이 큰 업종들로 들어오고, 결과적으로는 이 많은 업종 중에서 코스피로 들고 오지 코스닥으로는 안 온다. 그리고 시장이 주도할 것은 외국인이다. 꼭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결국에는 여기 있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랐어요. 이거를 정말 보여드리기 아깝다면서 제가 제목까지 썼는데 3,000명 정도밖에 안 봐주셔가지고 사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일단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LG 디스플레이 많이 올랐죠. HLB도 많이 올랐어요. HLB 왜냐면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또 우리 제가 좋아하는 구독자분 한 분이 또 여쭤봐 주셔서 말씀드린 이후로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셀트리온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92,000원으로 일단 저점에서 반등 타이밍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지금 뭐 한 3일 연속, 4일 연속 오른 것 같은데 19만원대는 또 애매해요. 이게 지금 또 따라 들어가기는 애매하지만 다음 레벨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또 너가 정말 맞출 수 있어? 하면서 눈치 보셨던 분들은 일단 한번 놓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앞에 바이오 시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시 50만원, 다시 30만원에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펀더멘탈은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매년 한 개의 런칭을 목표로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일단 가장 큰 이제 기대 런덕이 바로 이 램시마 SC죠. 그동안은 램시마를 잘 판매하더라도 집에 와서는 다른 피하 주방 주사를 맞췄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램시마 SC로, 램시마 플러스 램시마 SC로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면서 일단 펀더멘탈 자체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을 아주 좋아하지만 공장도 이런 공장을 확보한 회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내용이 좋지만 일단 옛날같이 그런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가기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은 일단 다른 살 길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셀트리온 올라오면서 헬스케어도 일부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시젠도 정말 201선 이후에 추천드렸는데 뭐 혼자 독보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차트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안 무너졌잖아요. 안 무너졌어요. 이게 200일선을 뚫고 올라오면 보통은 저항선에 부딪히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장기간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그대로 한 번 더 보여주면서 급등, 그 다음에 차트의 전형적인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일선만 보셔도 주식에 반은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에서만 하셔도요. 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저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추천드린 이후로 역시나 환율이 올라갈 때는 환율 수혜주는 비교적 좀 정확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1200원대 환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혜받는 업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회사가 현대차,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다 있죠. 그러니까 다 올랐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이 환율이나 정부 정책에 관련돼서 주식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안 좋은 장에서는. 그래서 테크윈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메커스는 이제 5G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하고도 엮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베팅을 해보고 싶다. 정말 빠지는 거 뭐 무서워하지 않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한 예를 들면 한 15% 정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으시다면 그냥 묻어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 수급적으로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데 일단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을 거거든요. 한번 재미 봤던 종목들은 또 한번
한 번 정도는 더, 왜냐면 물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한두 번 정도는 기회가 올 것 같은데 그 부분 같이 한번 계속해서 저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사시더라도 어떻게 변하는지 움직이는 것만 보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점에서 잘 잡아드린 K지니시스, 이런 거 안 사셔서 수익 나셔서 뭐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 잘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표까지 치면서 드렸던 종목인데 오래됐어요. NH 한국사이버결제랑 두 개 묶어가지고 이 안 좋은 장에서도 이렇게 5% 10%씩 나기 힘든데, 아무튼 요 선과 펀더멘탈을 잘 보시면은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GS건설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단 나름대로 바닥을 잘 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잉소프트 역시나 그 게임 산업이 또 질병 코드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몰아갔는데, 결과적으로 개인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하고 있죠. NC소프트 마찬가지고요. 95,000원에서 그냥 사라는 삼성전기가 일단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계속해서 95,000원대에 머물러 있고, 역시나 LG화학도 33만원대 이제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묻지마 매수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두 번이나 줬어요. 33만원에 매수하셨다면 두 번이나 한 5%, 한 4%, 5%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매도를 못 하시고 또 물리신다면 이제 그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되는 거예요. 제가 편도선이 좀 부어가지고 좀 작게 말해야 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오를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업종들은 다음번에 기회가 올 때도 분명히 담아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나스미디어 환매해라 이후로 아직도 안 파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광고가 이렇게 늘어나고 뭐 광고 단가가 늘어나고 제 유튜브 수익도 말씀드리면서 좋았지만 매도해야 된다. 이전에 매도 권유 오래됐어요. 28일이네요. 28일 아닙니다. 더 전에 했었죠. 지금 연속으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24일이네요. 24일날 매도 했으니까 8, 7, 6, 5, 4. 요때입니다. 요때 이제 파시더라 했었을 때 그때 가격이 요 200의 선에서 밑에서 뚫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힘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해라. 그때부터 지금 7일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늦으면 이렇게 돼요. 저렇게 광고하면서 나스미디어를 또 추천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었거든요. 역시나 물량털이의 그런 대표적인 그게 아니었나 싶고, HLB가 아스코가 시작됐어요. 이제 미국의 바이오 학회가 시작됐는데 HLB가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신약에 대한 그 레포트 논문이 HLB가 자체가 쓴 건 아니지만 HLB를 분석하는 회사가 쓴 레포트들이 30개가 넘었어요. 아주 좋은 회사라는 내용이 있었겠죠. 그래서 안 좋은 장에도 불구하고 HLB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학회에서 이제 또 어떤 흐름에 따라서 바이오 업종들이 방향이 조금 갈라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또 일일이 방송으로 또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는 그래서 그 학회에서 독성이 있는 것 같다, 물질에. 그래서 급락했었는데 일단은 그걸 해명을 잘 했어요, ABL 바이오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완전하게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기다려보고 있는 회사들은 신라젠도 반등을 했고요. 학회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목을 잘 찾는 게 관건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한 10번은 얘기했던 실리콘웍스가 드디어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아마 혹시나 하셨던 분 있으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거의 요때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렸지만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1분기 때 영업이익을 다 만회한 다음에 2분기, 3분기, 4분기 LCD 패널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율까지 영향을 받고 매우 좋아질 것 같다 했는데, 이 안 좋은 장에서도 혼자 반등을 꿋꿋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샀어요. 왜냐하면 혼자
내가 추천만 하고 안 사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거 들고 있지만. 그래서 얘는 샀다고 말씀드렸었고, 이거는 뒤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 그대로 안 지우고 다시 가져왔네요. 27일 날 흐름이었고, 2020 포인트를 저점으로 보시고 좀 과감하게 그렇게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몰빵을 하지 마시고요. 좀 안전하게 그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